오늘은 수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능이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고요. 수능 보는 날 1교시 시험이 끝나고 국어가 많이 어려웠다. 언어 영역이 예상외로 많이 난이도가 높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언어 영역이 아주 많이 어려워서 그해 불수능이다 이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아이들이 언어 영역에서 멘탈이 무너지면서 그 이후에 나머지 영역들을 무너진 멘탈로 제대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대략 7년 전쯤, 8년 전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언어 영역에서 특히 독서 파트 많이 어려웠습니다. 독서라고 하면 비문학 파트를 말하는 거겠죠. 제가 사교육에 30년 정도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시험의 경향 같은 걸 모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장서영 코치는 시험이 끝나고 제일 먼저 시험지를 스스로 다 풀어봤고 이번 시험 난이도가 어떤지 또 실제로 체감도 해봤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많은 입시 전문가들의 말이 이번 수능 많이 달랐다. 해마다 달랐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정부는 사교육을 잡겠다고 늘 이야기했는데 사교육은 부동산 가격하고 똑같이 날아가는데 잡을 수 없는 새처럼 계속해서 진화하고 계속해서 또 변형되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남았죠. 이제 아마 이 수능 시험을 통해서 사교육을 좀 잡겠다고 나서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 입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제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족보 위주의 공부 EBS 교재 또는 예상 문제 또는 과도하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이런 식의 문제풀이 방법으로는 이번 수능에서 고득점 받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언어 영역부터 수학에 이르기까지 사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많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굳이 이 영상을 보시지 않더라도 어머님들이 수능 출제 경향을 쳐보시면 많은 유튜브에서 일타 강사들이 혹은 교육 전문가들이 이번 수능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수능은 굉장히 달랐다는 거, 이제 아이들이 단순히 주입식 교육을 가지고 인풋한 걸 아웃풋으로 꺼내내는 정도의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는 수능에서 고득점은 어렵다. 사고력을 굉장히 요구한다.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겠죠. 생각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건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조금 비틀어 놓으면 아이들은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이 독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여기에도 공식처럼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핵심 문장 찾아, 핵심 단어를 찾아, 여기에 접속어를 찾아, 자 1문단의 핵심을 요약해. 두 번째 문단의 핵심 요약해. 자, 전체 지문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봐. 여기서 유출을 했는지, 추론을 했는지, 설명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서 논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라. 이게 일종의 요령이죠. 언어 영역을 풀 때. 근데 이런 게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걸 명확하게 알 수도 없을 만큼 문장은 많이 어려워졌고 말 그대로 독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이 문제를 받아들고 이 지문이 뭘 말하는지조차를 모르면서 시험을 풀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예상 등급표를 받아들었는데 처음 수능 끝난 날보다 지금 예상 등급 점수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막상 점수가 발표되는 그때쯤 되면 수능 예상 등급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아이들의 실력이 그러면 떨어졌냐? 이것도 한몫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되고 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의 실력이 좀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위 5%의 아이들은 그 영향을 받느냐?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시험이 어렵든 쉽든 또
어떤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든 이 아이들은 이걸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타고난 공부쟁이들이 있습니다. 공부력이 아주 뛰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시험이 어떠냐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이 영향을 받느냐, 하위 95% 중에서 똑같이 1등급을 받는다고 1등급이 아닌 이유가 사교육에서 만져지고 사교육에서 만들어진 아이들, 실질적으로 공부력이 없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사교육에서 만져서 모의고사에서 1등급 나온 아이들, 사교육에서 만져서 내신 1등급 끊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출제되는 모든 수능에서 고득점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올 1등급이었는데 5%에 들지 못하는 공부력이 없는 아이들은 이번 시험에서 대다수가 미끄러졌습니다. 1등급 받던 성적이 2등급, 3등급, 심지어 4등급까지 미끄러졌죠.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 문제만 풀으면 점수 잘 나와. 이거만 확실하게 소화해도 너 2등급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감히 몇이나 있을까요? 이번 시험 결과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제 일타 강사들, 소위 말하면 쪽집게 강사들이 이거야,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반드시 출제돼 이러면서 분필을 부러뜨리면서 그렇게 열광하는 그 일타 강사들, 그들의 말이 언제까지 먹힐지 시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방학 때만 되면 현강 들으러 가고 제가 있는 이 분당만 해도 일타 강사가 겨울방학에 온다 그러면 줄 서서 추첨하듯이 분초 단위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 최소한 5년 안에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기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년이라고 수능이 쉽게 출제될 리 없습니다. 자, 수능의 출제 방식이 바뀌었고 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교수님들이 출제위원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엔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위원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평가원은 다르게 가겠다고 이미 결정한 거고 다만 교육 소비자인 아이들과 부모님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학원가에선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학원가에서는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진실 그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 그대로 말하면 그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언제쯤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이거 진짜 아니구나, 언제쯤 말까요? 2년 앞으로 수능이 2번 정도 더 치러지고 나면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걸 그때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때 깨달을 땐 너무 늦겠죠.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땐 독서력, 책을 열심히 읽는 아이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 책을 읽고 거기에서 추론적 사고가 가능한 아이들로 만드는 거, 또 창의력,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 또 중학교 때도 계속해서 책 읽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재밌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양은 늘었지만 재밌고 즐겁게, 학대하듯이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니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그렇게 견딜 수 없는 학업량이 아니라 적은 학업량을 소화하면서도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쉬는 시간도 충분히 허용해 주는, 하루에 1시간 정도 게임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중학교 땐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진로 탐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는 이때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길러진 뭔가 효율적인 학습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완벽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야 합니다. 완벽한 자기주도 학습이 되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뭘 공부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나에게 가장 잘 맞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겸비한 아이들이 아마 대입에서 성공할 겁니다. 그러면 교육의 끝이 대학 입학인가요?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은 대학 가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주도력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평생 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이고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끔 상담을 해보면 시시콜콜 어머님들이 제게 박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 어떻게 대답해 주면 될까요?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불안하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의존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불안이 가라앉아도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항상 물어보시죠. 자, 의존 성향이 있다는 건 자기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길러진 자기주도력이 결국은 대학생활 4년을 가늠할 겁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4년을 통해서 또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자기 고민을 통한 자기만의 대답을 찾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 하면 갑자기 차가웠던 물이 100도씨로 끓는 그런 입시가 아닙니다. 지금의 변화는 물속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가열했는데 물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몰랐던 개구리가 어느 순간 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온도로 올라갔을 때 거기서 높은 온도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입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너무나 뻔한 얘기, 자기주도 학습력입니다. 자율성입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내적 동기, 그리고 내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보상해주는 외적 동기, 내가 최소한 의대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런 외적 동기, 아니면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내적 동기,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제 어머님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고1이든 고2든 중3이든 장기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이 교육 방법이 먹힐 것이냐.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사교육비를 들였는데 난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겠다는 이 지금 태도가, 이런 가치관, 이런 신념이 변하지 않는다면 서서히 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결국은 물속에서 죽어야 되는 개구리와 뭐가 다를까요? 이제 고민은 어머님들의 몫입니다. 전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럼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번 시험이 어떻게 변했는지, 입시 경향은 어떻게 변했는지 입시 설명회를 쫓아다니시지 마시고 챗 GPT에게 물어서라도 아,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난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의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